동물들만의 질병이었던 것이 인간만의 질병으로 바뀌는 이 몇 가지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일까? 우선 한 가지 변화는 매개의 동물이 바뀌는 것이다. 가령 절지동물을 매개자로 이용하던 어떤 세균이 숙주를 바꾸었다면 매개자도 다른 절지동물로 바꿀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발진 티푸스의 경우 처음에는 쥐벼룩을 매개로 하여 쥐들 사이에서 전염되었고 그 다음 쥐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데에도 한동안은 쥐벼룩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발진티푸스균은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 옮겨 다니는 데에는 인간의 몸에 사는 이가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를 없애버린 요즘에 와서는 다시 우리 몸에 침투하는 새로운 경로를 발견했다. 즉, 북아메리카 동부의 날 다람쥐를 감염시킨 후 날 다람쥐가 사는 덕음에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통해 인간에게 옮겨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각각의 질병은 지금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균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새로운 숙주와 매개동물에 적응한다. 그러나 인체는 소의 몸과 면역 방어 체계, 이 배설물, 화학작용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세균은 새로운 생존 및 번식 방법을 진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의사와 수의사들은 실제로 몇 가지 세균이 그렇게 새로운 방식을 진화시키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점액종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끼와 만났을 때 일어난 현상이다. 점액종 바이러스는 원래 브라질의 야생 토끼가 갖고 있던 것인데 이종인 유럽의 집토끼에게 치명적인 유행병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세기에 생각 없이 들여왔다가 막대한 피해만 입힌 유럽산 토끼를 제거할 목적으로 1950년에 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도입했다. 그 첫 해에 점액종은 감염된 토끼의 사망률 99.8%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농부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부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 사망률은 이듬해 90%로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25%까지 내려갔고,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끼를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소망도 좌절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 점액종 바이러스가 인간이나 토끼들의 이해관계는 무시해 보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이 바이러스는 전보다 적은 수의 토끼가 죽도록 그리고 감염된 후 죽기까지의 시간이 그전 바이러스보다 더 길어지게 변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보다 덜 치명적인 이 점액종 바이러스는 몹시 지독했던 원래의 바이러스에 비해 더 많은 토끼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인간에게서 비슷한 예를 찾고 싶으면 매독의 놀라운 진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날 우리가 매독에 대해 얼른 떠올리는 두 가지 사실은 성기가 헌다는 것, 그리고 매우 느리게 진화되는 질병이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환자가 죽기까지는 대개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매독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었던 1900, 1495년에는 대부분 농포가 머리에서 무릎까지 온몸에 퍼졌고 얼굴에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환자들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1546년에는 이미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진화되어 있었다. 점액종 바이러스의 경우가 그랬듯이 매독을 일으키는
스피로헤타도 피해자들을 더 오래 살려두는 방향으로 진화함으로써 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자신의 후손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 미친 세균들. 인류의 역사에서 치명적인 세균들이 갖는 중요성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말살시킨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유럽의 총칼에 의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보다 유럽의 병영군에 의해 병상에서 목숨을 잃은 원주민 수가 훨씬 더 많았다. 이 같은 병원군들은 대부분의 인디언과 그 지도자들을 죽이고 생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인디언들의 저항을 약화시켰다. 예를 들자면 1519년에 포르테스는 지독하게 군사 중심적인 인구 수천만의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600명의 스페인인, 스페인인을 끌고 와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아즈텍의 수도인 테노치틀란트에 입성하여 겨우 병력의 3분의 2만을 잃고 무사히 탈출했으며 싸움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해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에는 스페인의 군사적 이점과 아즈텍 쪽의 어리숙함이 함께 작용했다. 후스. 그러나 코르테스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아즈테크는 더 이상 이렇게 어리숙하지 않았고 몹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런데도 스페인인이 유리했던 것은 바로 천연두 때문이다. 이 병은 1520년 스페인령 쿠바에서 감염된 한 노예가 더불어 멕시코에 도착했다. 그때 시작된 유행병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즈텍 쪽을 몰살시켰으며 그 속에는 쿠이트라우아 아즈텍 황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치 스페인인은 무적임을 알리려는 듯 스페인인을 내버려 두고 인디언만 골라 죽이는 이 수수께끼의 질병 때문에 아즈텍 생존자들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약 2천만에 달했고 멕시코 인구가 1618년에 이르렀을 때는 약 16만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1531년 피사로가 1668명을 거느리고 수백만 인구의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페루 해안에 상륙했을 때도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행운이 따랐다. 물론 피사로에게는 행운이었고 잉카족에게는 불운이었지만 이미 1526년에 육류로 들어온 천연두가 우아이아나 카파크와 그의 후계자를 포함해 잉카족 인구 대부분을 몰살시킨 것이다. 3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재위 문제로 우아이나 카파의 다른 두 아들 아타우알파와 우아스카르카 내전을 벌이는 틈을 타서 피로사는 분연된 잉카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 1492년 당시 신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사회를 생각하면 대개 아즈텍족과 잉카족만 떠올리기 쉽다. 북아메리카에도 인구가 많은 인디언 사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그럴듯한 지역, 즉 오늘날 최고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미시시피강 유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곳의 사람들이 붕괴되기까지 정복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대신 한 발 앞서 전파된 유라시아의 병원균이 모든 일을 해치웠다. 1540년 에르난도 대 소로토는 미국 동남부에 진출한 최초의 유럽인 정복자가 되었다. 다시 그가 지나간 인디언 마을들은 주민들이 유행병으로 전멸해 이미 2년 전부터 텅 비어 있었다. 그 유행병들은 해안에 찾아온 스페인에게서 전연단 해안 지방의 인디언들로부터 퍼진 것들이었다. 스페인의 세균이 오히려 스페인보다 먼저 내륙으로 진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데소토는 미시시피강 하류 쪽에서 인구가 조밀한 여러 인디언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탐험이 끝난 후 유럽인이 다시 미시시피강 유역에 진입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지만 유라시아 세균들은 이미 북아메리카에 뿌리 내리고 계속 전파되었다. 미시시피강 하류에 다시 나타난 유럽인은 1600년대 말렵의 프랑스 정착민들이었다.
그때 이미 인디언의 큰 마을들은 거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없었고 그들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미시시피강 유역 여기저기에 있던 거대한 독분이었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뚝을 쌓았던 많은 사회가 대체로 멀쩡하게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1492년에 유럽인이 체계적으로 미시시피강 유역을 답사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기간에 아마도 질병으로 그 사회들이 붕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이 100만 명 가량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견과 미국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이 처음에는 약 2천만 명에 해당하는 것을 명에 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대륙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 인구를 최대 95%가 줄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대륙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일이 자리를 놓고 다툰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반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는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의 패스트, 결핵, 황열 등이 부대를 바짝 따랐다. 병영군이 보인 파괴력은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은 세인트루이스에게 미주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증기선 한 척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다족의 한 마을은 불과 몇 주 사이에 인구가 2천 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토스. 신세계에 뿌리 내린 구세계의 전염병. 이렇게 신세계에 새로 뿌리를 내린 두세계의 주요 전염병은 수십 종이나 된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 건너간 살인적인 주요 질병은 단 1종도 없는 듯하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매독이겠지만 이 질병의 발원지는 아직 논쟁 대상으로 남아 있다. 대규모의 조밀한 인구 집단은 곧 대중성 전염병이 진화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일방적이었던 병원균의 교환은 더욱 충격적이다. 콜럼버스 이전의 신세계를 인구를 재평가한 최근의 수치가 정확하다면 그것은 동시대의 유라시아 인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테노치트란 같은 일부 신세계 도시들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 속했다. 그런데 왜 테노치티틀란에는 스페인인들을 기다리는 무서운 병원균들이 없었을까?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세계에서 조밀한 인구 집단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가 구세계에서보다 다소 늦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안데스, 중앙아메리카, 미시시피 강 유역처럼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했던 새 중심지는 로마 시대의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 중국처럼 정기적이고 신속한 교역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세균 번식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신세계의 치명적인 대중성 유행병이 아예 발생하지도 않은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다. 1000년 전에 죽은 한 페루 인디언의 미라에서 결핵 DNA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적은 있지만 이때 사용했던 확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결핵과 야생 동물에게 만연되어 있는 가까운 관계의 병원체를 구별할 수 없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치명적인 대중성 유행병이 발생하지 못했던 주된 원인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저절로 분명해진다. 과연 어떤 세균으로부터 그러한 질병이 진화될 수 있었을까? 앞서 우리는 유라시아의 대중성 질병들이 바로 유라시아의 가축화된 궁궐동물이 지니고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진화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유라시아에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종류를 막론하고 단 5종의 동물밖에 가축화되지 못했다. 멕시코와 미국 서남부의 칠면조, 안데스의 라마, 알파카와 기니피그, 열대 남아메리카의 사양 물오리,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전역의 개가 전부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세계의 가축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은 애당초 가축화할 만한 야생동물이 소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앞서 확인했다. 남북 아메리카의 대형 야생 포유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0년 전인 세종 빙하기 말기에 80%가량이 멸종되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손에 들어온 몇 종의 가축마저도 소나 돼지에 비하면 대중성 질병의 공급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사양 물오리와 칠면조는 거대한 무리를 이루고 살지 않으며 가령 새끼 양처럼 마구 안아주고 싶어서 우리가 신체 접촉을 많이 하는 정도 아니다. 기니피그는 샤가스병,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풍토병이나 레슈마니아증, 트리파노소마의 일종인 레슈마니아의 감염증 같은 트리파노소마 감염증을 우리에게 전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얼핏 보았을 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라마 또는 알파카로부터 얻은 인간 전염병이 하나도 없다는 점인데 이 동물들은 유라시아의 가축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마가 인간 병원체의 공급원이 되기에는 4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라마는 양, 염소, 돼지보다 적은 무리를 지었고 안데스 밖으로 전파되지 못했으므로 이들의 전체 수요는 유라시아 가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또한 사람들은 라마 젖을 먹지도 않고 따라서 그 때문에 감염되는 일도 없고 라마를 실내에서 기르지 않으므로 사람들과 그리 가깝게 지내지도 않는다. 그와 대조적으로 유기니 고지대의 산모들은 흔히 돼지 새끼에게 먹인다. 돼지뿐만 아니라 소까지도 실내에서 기르는 농부들이 많다. 유럽이 여러 대륙에 준 사악한 선물, 동물에서 유래된 질병들의 역사적 중요성은 구세계와 신세계의 충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라시아의 병원군은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 안에는 태평양의 도서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 포르텐토스과 부시먼 등도 포함된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에 노출되지 않았던 민족들이 입은 피해는 누적 사망률 50%에서 100%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히스파니올라 섬의 인디언 인구는 콜럼버스가 도착한 1492년 무렵 약 800만이었는데 1535년에는 0으로 줄어들었다. 1875년 피지 제도의 한 추장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올 때 피지에 상륙한 홍역은 그 당시 살아있던 피지인들을 약 4분의 1이나 죽이고 말았다. 이때는 유럽인들이 처음 찾아온 1791년부터 시작된 유행병으로 인해 이미 대부분의 피지인들이 죽은 후였다. 1779년에 쿡 선장과 함께 들어온 매독, 임질, 결핵, 인플루엔자 그리고 1804년에 크게 유행한 장티푸스를 비롯한 수많은 소규모 유행병 때문에 하와이의 인구는 1779년에 약 50만 명이었던 것이 1853년에는 8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 그 해에 드디어 하와이에 상륙한 천연두가 약 1만 명의 생존자를 해치웠던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균이 항상 유럽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작용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신세계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유럽인을 기다리는 토종 유행병이 없었지만 열대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뉴기니에는 있었다. 말라리아는 9세기의 열대 지방 전역에서, 콜레라는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황열병은 열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열대성 살인 질병이었다. 이 병균들은 유럽인들이 열대 지방을 식민지화할 때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과 뉴기니를 분할하여 식민지로 만든 것은 신세계에서 식민지 분할을 시작한 뒤 거의 400년이 흐른 다음이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인의 선박이 왕래함에 따라 말라리아와 항열병이 남북 아메리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 질병은 신세계의 열대 지방을 식민지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방해물로 떠올랐다. 익히 알고 있는 사례로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던 프랑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일, 그리고 비록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거의 좌절될 뻔했던 미국의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과연 병원균은 얄리의 질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보자. 무기류, 기술, 정치 조직 등에서 유럽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비유럽인들에 비해 크나큰 이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같은 이점만으로는 애당초 유럽의 소수 이주민들이 어떻게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토록 많은 원주민들을 교체할 수 있었는지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의 이 사악한 선물, 유라시아인들이 오랫동안 가축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화된 각종 병원균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토스. 12.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관과의 관계. 근대 제국 통치의 힘이 된 문자. 19세기 저술가들은 역사를 말할 때 흔히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농업, 야금술, 복잡한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문자의 발달 등으로 들었다. 이 가운데서 문자는 전통적으로 가장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달했다. 이슬람이 팽창하고 유럽의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기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적도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의 한 지역을 제외한 신대륙 전역에 문자가 없었던 것이다. 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는 민족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미개인 또는 야만인과 구별해주는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문자를 꼽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문자는 근대화된 사회에 힘을 가져다 주었다. 문자가 있으면 더 먼 곳, 더 오래된 시대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며 훨씬 더 자세하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민족, 특히 잉카족은 문자가 없어도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고, 훈족과 싸운 로마 군대가 몸소 체험했듯이 문명인이라고 반드시 미개인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결과는 유럽인들이 남북 아메리카, 시베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정복한 것이었다. 근대에 와서 문자는 무기, 세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등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정복을 도왔다. 군주나 상인들이 식민지 개척을 위한 선단을 조직할 때에도 문서로 명령을 시달했다. 이들 선단은 종전의 원정에서 작성된 해도와 항해 지시서에 의거해 항로를 잡았다. 원정에 대한 보고서들은 정복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름진 땅과 그곳의 풍요로움을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원정의 동기가 되었고, 그 후에 탐험가들에게 어떤 상황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제국을 통치하는 일도 문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문자를 모르는 사회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었지만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쉽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더 솔깃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자를 어째서 어떤 민족은 발달시키고 또 어떤 민족은 그렇게 못했을까?
전통적인 수렵 채집민들은 왜 문자를 고안하거나 도입하지 않았을까? 도서 제국 중에서도 왜 미노스 문명, BC 3000년에서 1100년경 크레타 섬의 고대 문명으로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함. 시대 크레타 섬에는 문자가 있었고 폴리네시아의 통가에는 없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모두 몇 번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문자를 만들어낸 민족 중에서도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일찍 만들어졌을까? 오늘날의 일본인과 스칸디나비아인 중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고 이라크인은 문맹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오히려 이라크가 거의 4천년이나 앞섰을까? 문자가 그 발원지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문자는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로 전파되었고 또 왜 멕시코 문자는 안데스로 전파되지 못했을까? 문자 체계는 그대로 복사되어 전파되었을까? 아니면 기존의 체계를 보고 자극을 받은 이웃 민족들이 스스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냈을까? 어떤 언어에 잘 들어맞는 문자 체계를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언어를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문자 이외에도 기술, 종교, 식량 생산 같은 인류 문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측면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자에 얽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역사학자는 바로 그 문자로 작성된 기록에서 매우 자세한 대답을 얻게 된 경우가 많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문자의 발달 과정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자를 연구함으로써 문화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자 체계의 기본 방식. 문자 체계는 하나의 기호로 나타내는 화소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기본적인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각각 하나의 기본적인 소리, 한 음절 전체 또는 아예 낱말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알파벳으로 이는 기호 하나가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알파벳이 20, 30개 정도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언어는 알파벳에 있는 글자 숫자보다 많은 음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어는 26개 글자만으로 약 40개 음표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포함하여 알파벳으로 적힌 언어에는 한 글자에 몇 개의 음소를 할당하고 일부 음소는 영어에서 sh나 th 같은 두 글자의 조합을 사용하듯이 러시아어나 그리스어의 알파벳에서는 둘 다 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 글자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방식은 이른바 어표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는 기호 하나가 낱말 하나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중국 문자와 일본의 지배적인 문자 체계에서 그 수많은 기호가 가진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알파벳이 전파되기 전에는 어표를 많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 단어 문자를 가리킴 문자 체계가 지금보다 더 많았다. 그 중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 마야의 그림 문자, 수메르의 서령 문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 책을 읽을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가장 낯선 방식일 텐데 이것은 각각의 음절에 대하여 하나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문자 체제, 음절 문자라고 한다. 의 대부분의 하나의 자음의 하나의 모음이 따라붙는 음절만을 별개의 기호로 표시하고 다른 유형의 음절을 표기할 때는 기호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수법을 쓴다.
미케네 문명 시대의 그리스 선형 비문자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에는 음절 문자도 흔했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음절 문자도 없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이 전부 은행의 결산 보고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나 음절 문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